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문전성시는 좀 약간 스팟으로 찍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9시 반이죠. 미국의 CPI, 9월 CPI입니다. 9월 CPI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중요하죠. 제가 뭐 앞전 영상이나 뭐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이야기 드릴 때 사실 고용지표보다는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CPI다. 미국의 물가다. 그러니까 이 물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다시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한 12,000까지, 뭐 코스피로 따진다면 한 2,300까지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는 더 밑방향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그 기로가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게 내일 CPI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CPI 발표와 관련된 부분을 좀 대충 한 대충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프리뷰를 한번 가져보겠는데, 물론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대충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끝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달 CP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도 보시면 헤드라인은 하락을 했어요. 헤드라인은 하락을 했으면 좀 더디긴 하지만 어쨌든 헤드라인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건 이 코어 CPI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코어가 먼저 이렇게 꺾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꺾이고 있었고, 다만 이제 헤드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참 그렇죠. 왜냐하면 헤드라인, 그러니까 코어가 떨어질 때는 코어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신경도 안 쓰고, 헤드라인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악재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제 헤드라인이 떨어지는데 이제 코어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헤드라인 떨어지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코어 올라가는 거 가지고 좀 악재로 지금 반영을 하잖아요. 좀 이런 거 보면 진짜 시장이 좀 짜증 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센티멘탈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이 약세론이 지금 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세 마인드가 강하다 보니까 호재보다는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악재 쪽으로 좀 해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시장이 그런 분위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은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헤드라인은 좀 떨어질 것이다. 다만 코어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거죠. 그럼 시장에서 예상은 이 예상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보편적인 예상은 헤드라인은 8.1, 그 다음에 코어는 올라와서 6.5까지 간다라는 거죠. 물론 클리블랜드 여는 쪽에서는 조금 더 높게 봐요. 이거 8.3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어 같은 거는 한 6.6도 보더라고요. 요거는 뭐 좀 더 높게 보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헤드라인을 8.1, 그 다음에 코어를 6.5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근데 이렇게 나오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빠집니다. 네. 왜? 예상이 됐잖아.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CPI 발표하기 전에 지수가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 가격에 반영된 거 아니야? 선반영이라고 해서 오히려 바닥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코어 CPI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코어 CPI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어쨌든 뒤에 설명드리지만 쉘터 가격, 그러니까 임대료 주거비 자체가, 이거는 주거비는 레깅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당분간 코어는 안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1월에 발표되는 지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실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예상치만큼 나와도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은 빠지겠죠. 물론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장의 하락폭은 그래도 좀 아주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하락을 한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나리오는 이것보다 더 낮게 나와야 돼요. 낮게. 예. 그러면 실제로 뭐 어느 정도냐? 만약에 제 예상은,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헤드라인은 7.9, 그러니까 8을 아니라 7을 보는 거죠. 7을 보고, 그 다음에 코어는 내려가는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까지는 기대는 안 하고요. 그대로 6.3 정도. 그러니까 지난달과 동일하게 요렇게 나오면 시장은 급등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한 번씩 그러니까 세목별로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이제 세부 상황인데요. 그럼 이번에 여기서 어떤 것들은 올라가고 어떤 것들이 떨어질까라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쪽을 한번 먼저 볼게요. 헤드라인 쪽으로 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신경 쓰이는 건 이거죠. 푸드. 푸드 at home, away from home 요런 거. 음식료 가격인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 보면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이죠. 이게 지금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제 영상이나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최근에 곡물 가격이 이게 3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왜 왜 음식료 가격은 왜 안 떨어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음식료는 그 에너지와 좀 다르게 이 가격 반영이 생각보다는 여기가 이제 변동성이 큰 물가 지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늦게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라면 가격을 보더라도 뭐 밀 가격이 곡물 가격이 막 올랐다고 해가지고 바로 라면 가격을 그 다음 달 바로 올리고 그다음 곡물 가격이 쫙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달 곡물 가격이 떨어진 걸 반영해서 바로 떨어뜨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더라도 버티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뭐 정 못 버틸 때 빡 급등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곡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오른 가격은 안 내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런 식료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음식점에 갔을 때의 음식 가격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 곡물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바로 올리진 않죠. 삼겹살을 먹더라도 삼겹살 가격 올렸는데 삼겹살 가격 올렸다고 바로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올렸다고 또 만약에 삼겹살 가격 떨어진다고 바로 내리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올라갔을 때 참다가 그 다음에 빡 올리고 그리고 나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 내리죠. 내리지 않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이 외식 문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재료도 원재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임대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인건비가 또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식할 수 있는 요런 레스토랑 같은 데의 음식료 가격은 단순히 원가만 반영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고용시장이 좀 빡빡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스토랑 고용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은 실제로 많이 떨어졌지만 요게 반영되는 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요 곡물 가격 요거는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오르는 느낌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는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저는 주목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는 이번 달에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만큼 강하게 더 떨어질 것이냐는 거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어쨌든 유가 자체는 이렇게 하방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번 달에는 에너지는 빠진다. 이건 확실하게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헤드라인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은 유가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한 건 이거예요. 지난달에 생각보다 헤드라인이 덜 빠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시가스 가격. 도시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안 내렸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가다가 원래 지지난달에는 빠졌어요. 근데 지난달에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것 때문에 지난달에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에서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덜 빠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번에는 빠질 거예요. 이번에는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천연가스 미국의 헨리 허브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 차트를 보시면 요게 천연가스입니다. 내추럴 가스 미국의 헨리 허브 기준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달 발표했던 그러니까 8월이죠. 8월에 도시가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건 여기 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고 중요한 건 이번 달은 어떻게 돼요? 9월 달이죠. 9월은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물가를 자극시켰던 유틸리티 가스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료 가격 쪽에서는 그렇게 빠지는 일은 없겠지만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빠지는 요인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내심 기대하는 건 헤드라인은 잘하면 어쩌면 7.9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더 오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이 확실하게 빠지거든요. 거기에 지난달에 상승 요인이었던 이 도시가스 가격은 내려간다. 그렇다면 이 음식료 가격만 크게 오르지 않으면 7.9를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좀 주목하고 있는 코어 CPI 쪽인데요. 여기 코어 CPI에서 쭉 보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는 최근에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신차 가격과 그 다음에 유즈카, 그러니까 그 중고차 가격, 이건데 보시면 신차 가격이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코어 CPI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달만큼의 상승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되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찍어내지 못해서 인도를 못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죠? 지난달 같은 경우 찍어냈는데 남겼어요. 물론 테슬라는 뭐 연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씩 소비가 좀 줄어드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죠. 어제 그 UBS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UBS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 포드는 뭐 투자 이건을 매도로, 그 다음에 GM은 중립으로 낮췄죠. 그러니까 이유가 소비가 둔화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렇게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망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매도 의견을 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차 가격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바로 빠졌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상승폭이 확실하게 둔화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처럼, 요때처럼, 그러니까 7월달 같이 한 0.2% 상승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달에, 죄송합니다. 요거 0.6% 정도 상승 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달보다는 코어 CPI를 좀 덜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이거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에 생각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쫙 빠지기 시작할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딱 빠졌는데 이거 생각보다 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실망감을 가졌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생각보다 이번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중고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특히 9월 가격이. 9월 가격은 지금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나 빠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 빠졌고 그 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0.1%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이거 전월 대비로 똑같으면 마이너스 지난달과 똑같이 0.1이지 않을까라는 거지만 아닙니다. 요거는 또 마나임 중고차 가격 빠지는 거를 제가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고차 가격은 확실하게 지난달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의 수직낙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차 가격이 하락이 진행되고 그게 이제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코어 CPI에서 어쨌든 물가를 상승을 많이 시켰던 요 요인, 요 요소들이 생각보다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이제 시장에 좀 이게 좀 특이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의류죠, 어페럴. 그러니까 의류 가격이 원래는 빠지고 있었는데 야 소비가 둔화된다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습니다. 요 부분이 조금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의류 가격 자체도 지금 계속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있는 그 시점이죠. 9월이면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면 결국은 떨이를 할 거란 말이죠. 떨이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가격 자체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난달만큼 오르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요 쉘터. 주거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난달에 0.7%는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주거비가 오른 건. 근데 이거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지만 미국의 집값은 지금 리만 사태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는 거죠. 많이 팝니다. 그래서 공실이 지금 많이 진행되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럼 이자 내는 게 너무 허덕이니까 그 이자 내는 거를 임대료로 전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걸 전가를 하면 오히려 임대료 더 올라가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뭐 월세라든지 이거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2억을 한다. 2억짜리인데 뭐 예를 들어 월세가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냥 100만 원 줬다고 예를 들게요.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을 냈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이걸 만약에 150만 원을 올린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집값 기본이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임대료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게 반영이 되려면 내년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이라는 게 계약을 할 때 최소한 1년 이상 합니다. 맞죠? 1년, 2년을 하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주거비를 내고 있는,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비싼 돈을 냈던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거를 기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요게 이제 빠지는 시점, 재계약이 많이 진행되는 시점, 그러니까 내년 정도가 되겠죠. 그때는 좀 낮아진 가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집이 공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실 두면 안 되니까 단기 임대를 지금 많이 냅니다.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기 임대를 또 급하게 내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를 많이 깎아요. 이게 반영되는 시점도 한 3, 4개월 정도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쉘터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주거비는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코어 CPI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교통 서비스 관련 부분인데 이게 지난달에 많이 올랐어요. 이게 유가가 떨어졌는데 왜 올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항공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요금이. 아무래도 특수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 이번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 항공료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미국의 항공료 가격이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미국의 통행량, 이동량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이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증가율도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제 예상은 헤드라인은 최소한 시장의 예상치대로는 갈 것 같다. 8.1. 조금 기대를 하면 7.9까지. 그러니까 이 음식료 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주거비는 올라갔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고차와 신차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6.5까지는 아니라도 6.4 정도까지 좀 선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오면 시장은 빠집니다. 시장은 빠지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 예를 들어 지금 코어가 한 6.6 나와버렸어요. 6.7. 그러면 지수 기준으로 한 10% 이상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냥 딱 시장 예상치대로만 나오던가 그래도 빠진다 그랬어요. 하지만 빠지는 폭은 제한돼 있거든. 그럴 때는 뭐 굳이 리스크 관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좀 기대하는 것처럼 조금 더 좋게 좀 낮게 나온다면 시장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급등은 단기적이겠죠. 제한적이겠죠. 나스닥 기준으로 한 15,000,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300까지의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굳이 섣불리 또 현금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CPI 결과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